현안보고 청취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로 방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에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권을 처리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지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8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CG를 기반으로 미 핵전력과 우리의 비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 등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약 3,600회나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군사정찰, 위성 발사까지 단 한순간도 도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함없는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힘뿐입니다. 응징이 억제고 억제하고 평화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한 교훈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우리 군의 대응과 제2차 핵협의그룹 성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우리 군의 대응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18일 08시 24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탐지하였으며,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자디즈 내측 약 100km에 탄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음날 07시경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화성포 18형의 발사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이번 발사는 12월 말경 예정된 9차 전원회의 시 과거 김정은이 제시한 전략무기 부분 최우선 5대 과업의 성공적 이행을 과시하고 2023년 국방 분야의 성과를 결산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의 제2차 NCG 회의와 미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호의 부산 함께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를 북한에 대한 핵 위협으로 호도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대결 의지를 강조하며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연계한 전면적 복원 조치를 가속화하고 다종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등 한반도와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고, 발사 직후 국회와 언론에 공지하였으며 합참에서는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미는 공조회의 등을 통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상황 평가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한미 1도 3자 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3국의 이지스함이 사전 전개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공동 대응하였으며 12월 19일 09시부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공식 가동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전개 하에 한미일 공중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김정은이 지시한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미 동맹의 책임을 전가하며 감행한 도발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연합 대비 태세와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제2차 핵협의그룹 성과입니다. 한미는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 이후 지난 7월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키고 이후 5개월간 워킹그룹, 화상회의 등을 통해 관련 현안을 논의, 점검하고 조율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부산 기항, B-52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착륙과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 참관 등 미 전략 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증진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핵 협의 그룹을 통해 한미는 핵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유,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전반에서 실효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북핵 위기 시 핵 운용의 원칙과 협의 절차 등이 반영된 동맹의 핵 운용 지침을 내년 6월까지 완성하고 한반도에 맞춤화된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통합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적용한 범정부 TTS, 국방 군사 TTX, UFS 연습을 시행하며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감 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 절차 정립, 전략 자산의 효율적 전개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향후 6개월간의 추진 계획을 토대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구축을 더욱 과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운용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2022년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이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와 지난 11월의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에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일은 기존의 한미, 미일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상호 연결하여 미사일 경보 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연계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 19일 09시부로 정상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3국의 지상과 해상 기반의 탐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추정 발사 지점, 경로 등 비행 특성과 추정 탄착 지점 등 조기 경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군의 군 자산의 탐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최초 발사부터 최종 탄착까지의 비행 특성 정보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탐지 범위 밖에서 발사한 북한 SLBM의 탐지 정보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신속한 경보 발령 및 적시 요격 전력 운용 등 군사적 효용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3국 탐지자산의 능력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하고 탐지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허태근 실장님은 오늘 보고가 마지막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예비역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직이 종료되면은 이제 다시 시민사회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9.19 남북 군사합의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니까 북한이 폐기를 선언하고 현재 행동도 폐기 수준으로 하면서 도발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렇죠? 예, 지금 북한의 도발은 9.19 합의와 무관하게 그들의 핵 고도화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JSA,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JSA도 그동안 비무장했는데 북한 군들은 권총을 착용하고 무장을 했잖아요. 우리 군이나 유엔사 요원들도 지금 무장을 했나요? 네, 네, 권총을 휴대하고 네.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긴장도가 예전보다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관님 그렇지 않나요? 네, 뭐 긴장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3월에 대규모 연합훈련이 있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향간에는 3월 위기설, 3월 무력 충돌설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장관님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데 언제쯤 도발 수위를 최정점으로 가지고 갈 것 같나요? 북한이 뭐 도발에 대해서 최정점, 뭐 또 저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상시 도발 태세를 갖추고 있고 늘 도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발 수위가 올라간다는 건 장관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이런 도발 수위가 올라가서 강대강으로 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신 장관님께서 더 분란집에 기름을 붓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은 정권 종말 운운하고 신 장관께서도 참수작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금 뭐 긴장도를 점점 올려가고 북한을 자극을 해서 북한 군부가 또 김정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도발을 유도한다는 향간의 의혹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계속적인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자위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귀책 사유가 우리 정부 물론 기책 사유가 우리 정부에 있다고 하진 않고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부추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3월 달에 이렇게 연합훈련을 저는 연합훈련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대규모 훈련을 하고 핵작전 훈련도 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긴장도가 올라갈 겁니다. 4월 달이 총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북풍, 총풍을 우리 윤석열 정부나 신원식 장관이 유도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또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훈련은 강하게 하더라도 밖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위기 관리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북한이 그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입장을 배려한다고 해서 도발 수위를 낮추는 건 아니라고. 도발 수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장관님 미사일 위기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그 강한 훈련을 하지만은 메시지는 늘 장관이나 대통령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언어를 절제하게 써야 되고 행동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최근에 장관님 다른 이슈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테니까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아니 900만 명 넘게 봤고 지금 1000만 돌파 직전인데 왜 마음이 불편해서 안 보셨나요?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봤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좀 보고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국민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등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고 영화를 안 본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제가
그 일반 영화장에 가게 되면 경호요원하고 해서 10명이 가야 되는데 그 물리적으로 그것도 불편하거니와 지금 이 안보 상황에서 영화를 보러 다닌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고편이나 쇼 짧은 편이 유튜브에 많은데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2019년도에 보면은 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반란 세력들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까? 예,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저 표현은 일부 떼놓은 거고 저런 입장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구테타가 불가능하다. 구테타가 도저히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숱하게 12.12는 군사 반란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맥락을 보고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영화와 같은 군사 반란이나 구테타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불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그걸 마음을 먹을 사람도 없고 따를 사람도 없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장관님 말씀은 저는 2년 전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군에 또 군인들이 군인 정신이 대대로 박혀 있고 또 정보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실 용산 졸속기전 하면서부터 40년 전보다 더 취약한 구조로 가 있다고 봐요. 왜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군령권의 서열 1, 2, 3위가 같은 울타리 내에 24시간 있습니다. 지금 낮에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지역에 있고 야간에는 한남동 간저 지역에 세 분이 귀가하죠. 이것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아니 그게 한 시설에 모인 게 구테타 발생 가능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 명이 같이 있으면은 구조적으로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조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12.12 군사 반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청와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아주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12.12와 같은 군사 반란이 한남동 지역이든 용산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조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것은 제가 김 의원님께서 너무 논리를 비하겠다. 한남동이고 용산에 같이 있다고 해서 구테타로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논리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상현 의원님 오셔가지고.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예, 인사. 예, 윤상현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평소에 외교 문제만큼 국방 문제에도 관심이 깊었습니다만 국방에 보임돼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기동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의원님 환영합니다. 네. 장관님, 12.12 군사반란 당시에 고 김호량 중령에 대해서는 2014년에 보고군장 3일장이 추사된 바 있어요. 그런데 육군본부 사령실 헌병대 소속으로 국방부 초소에서 일공수 반란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고 정선엽 병장에 대해서는 아직 추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직만 인정되었다가 지난 22년 3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사 재심의 요청이 결정됐고 같은 해 12월 전사 확인서가 발급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되었고 이는 군사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고 정선엽 병장에 대한 추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군 업무사위 진상규명위와 우리 전공상 심의에서 이제 결된 이후에 이제 이분이 정확하게 공적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무위원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오전까지 장관하던 사람이 바로 오후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행태. 그것도 대통령의 분신이자 아바타로 비판받고 있는 사람이 여당의 대표로 직행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용산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장관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의원까지 하셨었는데. 뭐 제가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 자체는 적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ICBM 한번 물어봅시다. 고체 연료 ICBM, 저쪽은 이제 소형 경량화, 다탄두 능력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직 비행은 성공했는데 탄두 재진입이나 다탄두 능력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형 경량화 문제는요? 그것도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러핑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과장될 수는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한 여러 가지 속도로 볼 때 언젠가는 완료할시라고 생각합니다. 고체 연료 완료됐다고- ICBM 발사 징후 한 4일 전부터 이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독자적인 이 감시 능력, 정보 파악 능력으로 파생된 것인지 아니면 한미 공동 감시 자산에 의한 것인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산의 출처를 말씀드리기는 좀 사실 어렵고요. 하여튼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강력히 규탄해 맞이 않는 거고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저는 북한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남북 당국 모두의 일체의 강경한 대결 행동,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분명하게 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데 장관께서 솔선수범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서 판단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저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섬멸해야 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중적인 행태 속에서 함께 공존 평화를 모색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말이 화를 부르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은데요. 참수작전이 무슨 뜻입니까? 적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참수, 표현 그대로 머리를 벤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참수작전이 핵전쟁 전략의 하나로서 적의 핵전쟁 지휘부를 핵무기로 선제타기가 하는 제1격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적의 핵심 순회를 사살하는 작전으로 읽히고 있어 보여요. 참수작전이 우리 군의 공식 용어입니까? 공식 용어 아닙니다. 참수작전이 그럼 작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작전계획상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러면 작전계획상 작전위원 공공위원회 입에 올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관 입에서 참수작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이 나왔길래 그냥 적절한 표현이냐고 물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장관께서는 정확한 사인 용어는-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당사자예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발언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최근에 참수작전 언급을 보면은 과거의 신현식 예비역 장군의 모습이 겹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장관에게 원래 목 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오명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을 회수하는 것이 참수작전인 건데 그 공식적인 군사 용어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작게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말씀 주시지 않고 그런데 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 입에서 참수작전 운운하는 게 과연 적절한 표현입니까? 적 지도부 제거 작전이라고 하는 게 공식 용어인데 그걸 통칭해서 국민들이
참수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전방 일선 부대 부대장들이, 소대장들이, 하사관들이 목을 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군사적 측면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 말이 됩니까?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고 적절한 용어가 아니면 이런 용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관님. 아니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아니 그 용어가 왜 이런 말들이 김정은에 오해를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불러일으키냐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의 이 일체 도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말폭탄들이 서로의 정서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소규모 국지전이라도 도발이 되어지면 그 모든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행을 조심하셔야죠. 공식적인 군사용어도 아닌데 왜 장관에 의해서 참수작전이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쓰지 마세요, 장관님. 여기 쓰실 거예요? 적지도부 제거 작전입니다. 그렇게 쓰시라고요. 참수작전이라고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KMPR이라고 하는 게 대량 응징 보복이 사실은 적지도부 제거 작전입니다. 통상적인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핵에 의한 그 상호 확정 파괴를 기초로 하는데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대신에 북한은 왕조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대량 피해보다는 적지도부의 안위가 훨씬 더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고위력 전력이 합쳐져서 억제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지도부 제거 작전의 개념이 주로 되어 있는 것이 KMPR이고 그런 문제를 일반 통상용어로 참수란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썼는데 그날 앵커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의미로 알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해요? 저는 말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북한의 이 대량 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ICBM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관으로서 저는 당연하게 훌륭하고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 다음 수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준비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옳지. 일국의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건 전혀 옳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적 오해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장관 스스로가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 다시는 그런 말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 ICBM을 북한이 발射를 했는데 지금 고체 연료를 세 번째 사용해가지고 발사했나요? 네, ICBM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고체 연료가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비행에는 성공을 했고요. 무기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탄두의 대위권 재진입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CBM 자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원래 이제 ICBM 성공하려면 장사정 얼마나 먼 거리로 날려보낼 수 있느냐 비행성입니다. 두 번째는 액체보다 고체화가 돼서 무기화가 되는 적응성이 높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탄두 재진입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파괴하는 능력 면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탄두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왔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예, 다탄두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됐고 그러나 북한이 다탄두를 향해서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술 수준은 얼마 정도 평가하십니까? 정확하게 좀 평가를 여기서 하기가 좀 적절치 않고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재진입 기술이 좀 아직 미숙한 것 같다 그랬는데 이 재진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CBM을 발사하는 거에 있어서 러시아의 기술 공여, 기술 협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예,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러시아 기술이 유입됐는지는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와 그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다탄두라든가 재진입에 대한 기술 이 공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국제적으로 지금 공존을 하고 계세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계속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ICBM을 발사하고 하는데 삼국간의 공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조가 정보 공유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 정보 공조만 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보다도 더 진일보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정보 공유는 막 한미일이 하고 그에 대한 억제 대응은 한미가 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억제 및 대응에 일본까지 같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거기까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ICBM 발사 자체가 지금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응징도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네. 이 응징이라고 하는 게 뭐 경제 봉쇄 이런 정도였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트랙도 가고 한쪽으로는 뭐 강하게 나가지만 한쪽으로는 좀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방향 맞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맞지를 않으면 평화가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도발을 해도 얻을 게 없고 힘의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가 돼서 북한의 김정은이 얻을 게 없구나. 그러니 협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인지할 때에 투트랙을 얘기하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북한이 ICBM을 개발을 하고 핵은임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힘의 균형을 정부는 전략적으로 제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협상으로 나오지. 저쪽이 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굽신거리고 굴종하면서 가게 되면 얻을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테이블에 나오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이번에 NCG를 포함한 한미의 확장 응제 실행력을 제고를 하고 있고 또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 경보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수작전이라고는 말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수작전이 됐든 뭐에 됐든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휘부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해야 될 정확한 임무를 숙지하시고 정말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이 전략을 잘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서울의 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픽션의 영화 한 편 보면서 흥분하는 정치인들 보면서 참으로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봄 아니 이런 영화에 얼마나 많은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이 제작을 하고 연기자들이 훌륭한 연기를 통해서 하는 것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쿠데타하고 지금 상황하고 연관이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같은 군의 비공식적 조직으로 암적 존재를 수술한 것은 우파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음성에 대한 자금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을 때 금융실명제를 한 것도 우파였습니다. 방산 비리로 수없이 많은 이득을 챙겨서 문제가 많았던 그 율곡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댄 것도 우파였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자산 등록제를 실시해서 서기관급 이상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투명사회로 만드는 것도 우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한 편 보고 지금 마치 우파를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파가 이런 수술을 안 했고 했다고 한다면 뭐 공격하는 거 저 동의하겠어요? 서른 의원님 미소 지으시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영화 한 편 보고 말이죠. 이 국방위에서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실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영화, 좋은 영화대로 보면 됩니다. 좋은 영화를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12.12 사태 때 저는 육사 3학년이었고요. 지금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영화를 아까 말씀한 대로 영화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지금 우리 군 수뇌부와 연결해서 구태타 운운하는 것들은 대단히 그 유감스러운 발언이고 이걸 보는 우리 장병들이 모욕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나는 12.12 나는 날 설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원식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입니다. 때문에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국방장관으로서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지 다른 나라의 국방장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참수라는 말은 목을 벤다는 말입니다. 이런 험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북한의 지도부를 포함해서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게 국가로서 도대체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말들을 참 막말들을 시정에 있는 그냥 잡혀도 하지 않을 얘기들을 막 해냅니다. 그게 결국은 북한의 국격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할 겁니까?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험악한 말, 국민이 들었을 때 고개 절절 흔드는 그런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씩씩하고 용감한 군인의 자세인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국방장관이면은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과거에 군인으로 했을 때, 또 예비역으로 했을 때, 그때하고는 말의 언어의 사용이 달라져야 해요. 참수라는 표현 안 쓰겠다고 그러고 말을 조심하겠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를 바꾸고 2024년이 되는 판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신원식 장관이 들어서 가지고 국방 정책을 이어가는 상황, 남북이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느냐, 힘을 통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자체가 과연 우리 땅의 평화가 더 강화됐느냐, 평화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냐,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가 더 강화됐습니까? 저는 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됐습니까? 북한의 비를 맞추고 북한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우리를 더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장관, 역사의 경험입니다. 장관, 네.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비를 맞추거나 북한이 좋아할 말을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저는 그 야당을 겨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게 품위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품위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야당에는 북한의 비에 맞출 사람, 북한이 좋아할 말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단언코 말합니다. 따라서 국방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북 간의 긴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긴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 아니에요. 단적으로 비무장하기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총을 차고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총 안 찼잖아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평화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쯤 이게 우리가 했던 정책 자체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격화시켰구나, 긴장을 격화시켰구나, 반성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금 연말을 좀 해서 신년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1년 반 동안의 국방정책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긴장만 격화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책의 재고, 정책을 다시 돌아다보고 평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정책의 전환이 올 때쯤 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긴장이 풀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한 국지적 전쟁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 판단은 지금 가능하게 됐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국지전이 붙으면은 누가 손해예요? 본인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50대 1입니다. 국력의 차이가. 막말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똑같이 놀아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그걸 바란다고 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비록 저쪽이 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핵을 못 갖습니다. 미국이 핵 우산으로 우리를 지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훨씬 우리가 낫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북한과 똑같이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정책을 한번 돌아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 해봤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말하자면 국지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앞서 의원들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가서 긴장을 격화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국지전까지 가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싸우는 식으로 가게 되면 진짜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이 정말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일 국진전 가게 되면은 우리 국민만 죽거나 재산에 파괴가 일어나고 한 번 더 경제는 어떤 상황이 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결과를 예측하면서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서른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은 북해입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발 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 때문에 국지전으로 간다고 한정한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은 북핵 미사일 위협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있은 이제 5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전 5년 3개월에는 30회 50여 발의 도발이 있었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90배 170발입니다.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합의가 있는 동안 훨씬 3배 이상의 도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무도한 국가 간의 국가 간과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힘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교훈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무도한 독재국가를 잘 설득해서 평화를 유지한 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역사책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책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강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전쟁으로 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도 강경으로 가면 전쟁이 됩니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강경의 끝은 전쟁이에요. 그 눈에 보면서도 그 길로 가야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강경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난 17, 1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ICBM 시험 발사 훈련을 했죠. 단거리 발사 시험 그 사거리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한 500여 킬로 500여 킬로죠. 그게 당시 부산에 기항 중인 SS된 미주리함을 염두에 뒀다라는 분석 동의하십니까? 예, 뭐 북한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발표를 의리상 그렇게 했습니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12월 18일 ICBM 발사가 기존의 ICBM 발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일단은 그 고체 연론쟁은 세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세 번째 고체 발사를 했는데 비행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난 11월 22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험에 성공한 이후에 고체 연료 이용한 발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시험 발사가 아니라 발사 훈련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시험 발사하고 발사 훈련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 자기들이 이제 시험을 완료해서 사실은 이제 작전 배치가 돼서 훈련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뻥입니까? 상당히 과장된 표현. 그러니까 기존의 성능 실험이 아니라 무기 체계 운용할 정도로 와 있다. 결국 실전 배치할 곧 할 거다라는 이제 말폭탄이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압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ICBM의 대권체 진입 기술, 다탄두 기술, 또 소형화, 경량화, 또 그 다음에 후 추진체 기술, 전부 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입장이시죠. 어느 정도 후에 완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시간을 지금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실전 배치할 날이 어느 정도 예상을 두고 장관님께서는 우리의 국방 운영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저는 그 실전 배치가 됐다는 가정하에서 군에 그렇게 하고 대비하는 있습니까? 것이고,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예, 후에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몇 년 후에 얘네들이 이 정도는 될 거다. 한 3년? 정확한 연도는 제가 평가하기 어렵고 예. 우리 군의 대비는 뭐 1년 후에 되든 3년 후에 되든 똑같습니다. 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실전 배치가 됐다는 가정하에서 한미가 같이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 도발 시 핵 사용을 불사하겠다. 아니, 우리가 핵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완전히 공포탄 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 12월 18일 우리가 그 ICBM 화성 18형 발사를 했을 때 한미일 경보 정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고됐습니다. 경보됐습니까? 가동됐습니다. 18일 날? 네. 혹자는 가동이 안 됐다고 그러고 가동된 시점을 12월 19일로 보고 있더라고요. 가동이 가동됐습니까? 몇 차례 걸쳐서 시험을 했고 시험을 했고요? 18일도 됐고 그래서 100% 이제 됐다고 한미리 19일 공구식으로 선언하자. 예. 그러면 그때 화성 18형 쐈을 때 한미일 예. 경보정보 시스템이 운영이 됐다. 네. 확인해 주셨고요. 그러면 한미일 경보정보 시스템이 운영이 될 때하고 운영이 안 될 때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상 및 해상 기반의 이제 탄도탄 그 레이더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지구 공률에 의해서 공백이 발생한 것을 완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우리 쪽에서 보는 것보다 일본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발사할 때는 또 우리 쪽이 정확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걸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 정확하게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외교통일 2019년 여름인가? 그때 북한이 670km, 430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했는데 우리 합참이 400km인가 했는데 그 다음날 전부 우리는 이제 400km 정도 발사 실험했는데 우리가 670km라고 우리 합참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400km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정보 공유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미일 경보정보 시스템이 미주도의 MD 체제에 편입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MD 체계의 가입이다 이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단지 미사일 방어 협력을 수준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수준의 문제인데 그전보다는 우리가 진일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 미사일 정보 협력 수준을
우방국가 또는 동맹국가 높일수록 사실상 가장 수혜를 보는 건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결국 장관이 북한이 계속 이 ICBM 발사 실험하고 계속 미국에 대해서 뭔가 이 시그널을 던지지 않습니까? 북한의 궁극적 의도가 뭡니까? 북한이 이 핵을 개발하는 걸 크게 보면 전략 핵을 개발해서 한미 동맹을 이간하고 결국은 해체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예. 그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이 1대1 구조가 되면 굴복하거나 또는 초전에 핵을 사용함으로써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적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핵 강성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결국 북한은 미국하고 핵 동결, 군축회담을 갈 거다. 그런 의도라고 보시죠. 네. 그리고 내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 이긴다면은 핵 동결, 핵 군축회담을 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우려나 국방부에서 어떤 대책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거는 외교적 협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그 북한이 핵 동결 및 핵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 동맹 해체를 그 조건으로 요구할 겁니다. 만약 그걸 요구하지 않고 북한이 조건 없이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지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한미 확장 억제를 지금 하고 있는 NCG를 중심으로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미국의 선거가 어떤 정책 상황하고 상관없이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 지금 알겠습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정부의 평화의 개념, 네, 평화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검증 없이 가장 유효한 건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물론 서로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든지 어떤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수단은 힘이 뒷받침 안 되면 그 모든 행위는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기본과 정도에 충실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상적인 평화보다는 북한과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추구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걸 가볍다면 가벼운 질의일 수도 있고 또 무겁다면 무거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 아까 장관께서는 서울의 봄 보셨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엄중한 시기에 영화 보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영화 볼 만한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관께서는 엄중한 시기에 그다음에 또 오늘 또 뭐 병원도 다녀오시고 또 건강도 안 좋으신데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국방부 직원들 중에는 또 안 그런 분도 계신 모양이에요. 이 국방부 8급 공무원이 모델 활동을 1년 정도 겸직을 해왔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양반, 이것이 해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데, 실제로 겸직 허가 신청을 했나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보고를 받긴 갔는데, 지금 정확하게 전후 관계가 좀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간 후에. 예. 근데 이게 그냥 이분 한 분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거죠. 근데 그냥 이 한 분의 일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SNS 사진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동료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은 메시지에 동료들에게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 조퇴하고 이제 본인의 패션쇼를 이게 구경해 준 것, 이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내용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엄중한 시기에 장관님의 어떤 이 각오와 또 일하시는 것과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인데. 그래서 이거 한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도 이분인데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조퇴를 하고 가서 보고 상당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조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지난 11월 21일 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했잖아요. 만리경 1호라고 하는. 그런데 그때 이제 조선중앙뉴스 TV에 앵커 멘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리경 1호가 7일 내지 10일간의 세밀 조종 공정을 마친 후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를 착수하게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뭐 이런 멘트인데요. 그럼 지금 그럼 현재 이렇게 정식으로 정찰 임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정찰 임무는 뭐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안정적인 경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과장된 이야기고 단지 교신은 이루어지고 있다. 교신은. 네. 아직까지 어떤 정상적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고, 뭐 그 정상적인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고도의 기술을 가진 네. 우리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사실은 사진을 찍는 정찰위성 최소한 5, 6개월 후에야 정상적인 전력화돼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쏘자마자 한 10일 남짓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그 기술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 지나친 과장이었고 저희들이 평가하기에 교신을 하고 있으나 정찰 능력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아마 이 분야에 계속 북한이 노력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관련해서 그 우리가 정찰위성이 서브미터급 그러니까 가로 세로 1미터 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뭐 이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에 쏘았을 때 저희들이 인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거기에 사실은 상용 카메라, 니콘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뒤로 봐서 그 이상 그 개선을 시키를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전혀 징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것도 그 수준 정도인데 이제는 하여튼 러시아를 도움 받았는지 로켓 기술은 성공했기 때문에 차차 정찰 쪽에도 개선을 하리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추가 위성이 발사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정도 있거든요. 아니, 북한이 계속 발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계속 발사를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 이 만리경 1호가 괌 공군기지를 뭐 촬영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은 뭐 공개를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 만리경 1호 관련해서 뭐 공개된 사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군사 정찰 위성은 사진 자체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걸 공개하지 않아서 엉터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모든 기술을 여러 가지를 볼 때 정상적인 사진 촬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요, 그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보고가 되기를 무기 획득 절차를 효율화해서 기존에 한 14년 정도 걸리는 것을 7년 정도로 단축시키겠다. 이런 보고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관련해서 저희도 관련한 법도 뭐 했었고 이러는 건데 실제로 7년 정도 단축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이제 그 법을 이제 뭐 기재부와 협조해서 어떤 타당성 검사하는 것들 또 소요 검증, 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한꺼번에 지금 시차별로 하게 되는 걸 한꺼번에 하고 그다음 무기 획득도 기존 돼 있는 것들은 좀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적용하면 평균 14년을 7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국방위도 보고하고 해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사
동의하는 홍갑도. 대구 중구 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네. 임병헌 의원이 먼저 하세요. 예,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장관님,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제2차 핵 협의 그룹 회의에서 내년 8월 한미연합훈련 때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한 것 맞죠? 예. 그거 하고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8일 ICBM 발사한 거하고는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선제 핵 공격을 할 때, 예.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억제시켜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연습의 골격인데, 예. 그 영어 자체가 핵 연습, 이러니까 무슨 핵무기를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핵을 억제를 하고, 북한이 억제와 실패해서 도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와 관련된 연습이라는 것을 예.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하루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은 외형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미주리오 핵 잠수함 또 미국 본토를 염두에 둔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 치적삭기와 내부 결속용 도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구실로 삼는 것은 전부 다 그는 핑계고, 결국은 자기들이 핵 고도화 추진 일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올해 연말에 있을 9차 전원회의 때 경제나 민상 분야의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방 분야의 성과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 뭐 북한의 이런 행태는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우리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불안, 남남 갈등을 부추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부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런 측면도 예. 거디 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가 우리 감시 자산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뭐 퍼센트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발사 추정된 발사 지점 그리고 비행 특성, 최종 탄착 지점 같은 것들은 서로 또 정확도가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멀리 떨어지는 탄착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 장비 바뀝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잠수함을 대형 잠수함을 개발을 해서 우리 탐지 범위 밖에서 만약 SLBM을 대한민국을 향해 쏜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그 경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 징후는 공유되지 않죠? 네, 그거는 이것은 극복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거는 한미가 지금 현재 네. 할 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근데 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그거는 주로 위성인데 만약 한미리 위성 정보까지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유리한 점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2025년까지 5개의 감시 정찰 위성 발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모두 성공할 경우는 우리 감시 공백을 상당 많은 부분 메울 수 있죠. 네, 상당히 개선됩니다. 예. 북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도발 이후 ICBM까지 쏜 것은 한미 핵 확장 억제력 강화를 핵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위협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대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목적인데 사실 선후 관계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확장 억제로 북한의 핵을 억제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북한이 지금 심각한 그 식량난하고 주민 고통이 심한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은 이것 외에는 북한 주민의 분노를 잠재울 방안이 없어서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김정은 정권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을 좀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인도적 그 남북 관계와 북한의 핵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정책이었고 또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그런 구호 활동마저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북한에 제공되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북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의 핵 역량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 단계까지는 좀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한 노력을 뭐 사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독자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해체가 됐을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장 억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핵 능력을 개발해도 미국의 핵에 같은 능력 면에서는 형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의 그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 한미 연합사 작전 계획 작계 501호는 그 핵으로 반격하는 대응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 작전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제가 부적절합니다. 단지 우리 한미의 어떤 확장 억제는 작전 계획 수준이 아니라 NCG를 통해서 별도로 기획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작계 501호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 문제도 역시 아까 대답으로 가름하고 작전 계획에 관련된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시부터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송옥주 의원님 질의하고 그리고 본회의를 참석하고 끝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7일과 18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치킨 게임에 매몰된 우리 정부도 자숙을 하고 신중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헌법상의 우리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는 사전에 전쟁이 발생할 위협을 억제하거나 또는 제거하는 일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동의하시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위협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방부라든지 우리 안보 정책에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 신원식 장관님과 또 대통령께서는 연일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억제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도발을 억제하느냐 아니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우리 힘과 의지를 적이 믿도록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발언은 원론적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 강경 발언에는 감정이 섞인 부분이나 보복을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수작전이나 그런 거 운운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협을 억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이제 전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그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하게 느낀 국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그건 거기에 장관님의 따라 계속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생각이신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이나 대통령이 발언한 그런 강경 발언들이 평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런 기사가 왜 나겠어요?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셔서 이런 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 생수 쌓아놓던 시절 다시 오나, 접경 지역 깊어진 한숨, 접경 지역 평화는 언제, 용산으로 간 주민들, 대북 적대 정책 행동 멈춰달라.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 괜히 나온 보도가 아닌 거죠.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장관님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한 분 한 분의 발언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이 어떻게 또 전쟁이 일어날까? 무슨 도발이 일어날까? 얼마나 그냥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계속 뭐 강경한 발언이 무슨 억제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부분들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민주평통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조사를 했고 이번 달 13일 얼마 안 됐죠. 7일 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통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2024년에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질 거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7% 정도 되시고요. 올해랑 비슷하다라는 거는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49%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랑 좀 비슷할 것이다라고 한 분들은 한 44%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여론조사 과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통일 대북 관련 우선 과제로 1순위는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40%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2위가 북한 비핵화 24%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고 평화를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장관님께서만 막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시고 장관님의 발언과 의식을 받아들인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여론조사에 응답하신 분들도 국민이세요. 국민은 늘 옳다 그러는데 이 여론조사는 검토를 안 하시고 파악도 안 하셨어요. 네, 송 의원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를 발표 안 하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북한의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 쪽의 기책사유가 아니라 북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가 불안해진다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정책이나 예산을 따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설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품격 있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걸 왜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는 발언을 하세요. 국무위원이신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는 자리에 있는데 그걸 자극하시면 개인들도 이렇게 자극을 하면 기분 나빠서 확 하고 울컥하고 막 도발하고 그럴 텐데 그게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런 적대 관계에 있는 데서 이렇게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대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경 발언이나 그런 발언도 자제하시고 하긴 하시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로 되는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군대 내에 사기도 충전시키고 복지제도도 완비시키고 여러 가지 국방력도 충원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인 거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고 발언만 그렇게 하셔서 공수표 팡팡 남발하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여론조사를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현재에 있는 국방정책과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검토를 하시기를 그럼 바라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네,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장병들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주민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가 장병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게 강성 발언이 되고 그게 왜 북한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설사 북한이 그걸 자극받았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우리한테 한 행위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당한 대입대세를 대입대세를 강조하는 말은 뭐 만분질, 백만분질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법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는 상임위원회를 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3시가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예? 3시 아니 그 3시가 넘어가 버리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